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유영철이 깜빵에 가기 전에 만났던 적이 있다. 제가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실화입니다. 상병쯤 됐을 때라고 기억되는데 근무를 마치고 꿀잠을 자고 있을 때 소대장님이 직접 저를 깨우셨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어리둥절하고 있자 소대장님은 너 말 잘 듣는 졸병 하나 깨워서 사복 입고 본부로 튀어와 라고 하셨죠. 제가 그때 짬이 좀 돼서 다른 애들을 보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군요. 나를 깨울 정도 비상사태면 다들 일어나서 분주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잘 놀던 졸병 하나 깨워서 사복 입으라고 하고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형사과에서 긴급 지원 요청이 왔다면서 밑에 내려가면 강력세 팀 나와 있을 거니까 그 차 타고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슈발 이건 또 뭔 일이야 하면서 내려갔는데 자주 뵙던 형사분이 맞아주셔서 그 생각은 잊고 재밌겠다로 생각이 바뀌어서 두근두근했습니다. 위치는 연대 뒤쪽에 있는 봉원사 도착하니 아직은 형사들이 많이 보이고 과학수사팀 무슨 팀에서 차들이 많이 와 있더군요. 차들은 많은데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위에 보이는 절간간이 들리는 목탁 소리와 불경 외는 소리. 직감이었죠. 살인사건이구나. 저희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야산 한쪽에 데리고 가서는 야 너희들이서 여기를 돌아가면서 지켜라 라고 한마디 하시고는 다들 사라지셨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 1시가 조금 넘었던 시각.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서 있으라고 했던 곳에서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폴리스 라인 빼고는 못 하나 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새벽 4시쯤 TV에서도 가끔 보이는 형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기냐? 혼잣말인지 저에게 묻는 말인지 모를 속도로 말을 하시고는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시며 또 나지막하게 또 한마디. 개새끼. 뭘까? 무슨 사건일까? 여기 어디 묻혀 있는 걸까? 누구 하나 이야기할 사람 없이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KBS, SBS, MBC 각 방송국 차들이 속속 절 앞 공터로 모여들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저희 중대원들이 버스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살인사건 현장 검증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체가 있는 것만 확인하고 꺼내지 않고 있다가 각 방송국과 국과수 등이 있는 현장에서 다시 판에서 검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국과수에서 오신 분들이 시체를 한 구 한 구 꺼내서 흰 천에 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 두 구, 계속 나오더군요. 혹시 사람이 죽은 뒤 땅에 묻혔던 시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징그럽고 구토 나올 것 같다고요? 아니요. 안 그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현장 검증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사실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피부는 흙 때문인지 너무 검은색이었고 장기들은 노란색을 띠고 있었어요. 토막을 내서 온전한 시신은 한 구도 없었고 전부 팔다리 등등이 떨어진 상태로 모양만 갖춰놓은 상태였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대형 참사가 일어난 사건 현장처럼 넓게 펴진 흰천 위에 여러 구의 시신들이 있는 모습과 바로 위에 절에서 끊임없이 울려 펴지는 목탁 소리.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에 복잡해질 때쯤 아래쪽이 시끄러워지며 무리의 사람들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 양쪽 팔을 큰 최고의 형사에 묶여서 수많은 플래시, 불빛과 함께 걸어오는 사람. 바로 유영철이었습니다. 살인자의 눈을 마주친 적이 있으신가요? 딱 한 번 제가 앞쪽에서 인도할 때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아주 찰나의 시간이었는데 바로 눈을 피하며 다른 쪽을 바라봤지만 심장이 쿵쾅거리고 아무렇지도 않던 손과 발이 그렇게 떨리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건장한 22살의 남자가 눈 한 번 마주친 걸로 그렇게 무서워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는 제가 새벽 내내 서 있었던 자리, 바로 옆에 집이 있었던 그 자리로 가서는 현장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욕설도 나오고 카메라 셔터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 상황에서도 마치 로봇처럼 연습한 걸 행동하듯 재현해 보이고는 그렇게 정신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 그리고 그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묻어왔던 곳. 봉원사. 이곳은 저희 근무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곳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긴 했지만 꽤나 자주 그 절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며 순찰을 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잡히기 전에 마주쳤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약 시체를 묻는 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잡거나 뒤쫓을 수 있었을까?
그가 포박된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의 눈 마주침으로 다리가 풀려버릴 뻔했었던 애가 서로 자유로운 상태로 마주친다면 정말로 평범한 여자들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을 상대로 소리라도 지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작은 사당. 1950년대 중반, 먹을 게 없던 집은 한두 집이 아니었다. 특히 보릿고개라에서 수확기를 앞둔 소작을 두는 집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분홍들은 제외하고 그 밑에서 일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나 품팔아 겨우겨우 생계를 잇던 사람들은 8월부터면 하루하루가 고비였다. 먹는 걸 제때 못 먹다 보니 굶어 죽는 애들도 한둘이 아니었고 버섯 잘못 먹고 미쳤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입 하나 줄이려고 자식까지 죽이는 부모들도 많았다고 한다. 매일 풀죽이나 시래기죽 또는 산에 나는 으름, 상수리, 도토리, 버섯, 산나물 등과 함께 지내셨고 하루 한 끼니 먹는 게 일상이었던 삼촌들에게는 살던 집 가까이에 농시라는 성을 가진 아재가 한 분 계셨는데 팽이도 만들어주고 연이며 눈썰매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 공예 가셨다. 여하튼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던 때 작은 삼촌은 그때 간 9살이 되어 국민학교에 입학했고 노시 아재의 큰아들이 11살이었는데 자전거로 삼촌을 태우고 같이 등하교를 했다. 옛날에 한두 살쯤이야 큰 나이 차이도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서슴없이 지내던 때라서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놀다가 집에 온 길이 무서워 학교에서 같이 잠도 자고 그랬는데 농시 아재 큰 아들이 중학교에 가면서는 혼자서 편도 심리가 넘는 학교를 다니게 됐다. 삼촌은 그때 나이가 13살 정도였는데 지금의 우리와 비교하면 헬쑥하고 귀골이 상접한 모양으로 얼마나 왜소했겠는가. 작은 삼촌은 아버지 형제에 비추어 보면 방이 장난이 아니었다. 지금도 보면 풍채가 좋아서 산소 가는 길에 같은 차에 타면 엄청 든든하다. 쓰레기같이 운전하는 자에게는 핵주먹을 날리던 삼촌이었지만 그때는 비쩍 마른 송아지처럼 애달프기 짝이 없던 어린아이였을 뿐이었다. 혼자 학교를 다니게 된 삼촌에게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농신의 큰 머슴 아가랑 같이 안 가지? 네. 일찍 오도록 해. 그리고 학교 다녀오면 동생들 잘 챙기고 엄마는 나가니까 차려놓은 거 먹고 배고프면 감자 몇 알 내놨으니까 그거 먹어. 네. 씩씩한 대답과 함께 삼촌은 그날도 학교에서 놀다가 깜깜한 밤이 돼서야 집 생각이 났다고 한다. 학교에서 자는 것도 노씨 아들이랑 같이 있을 때의 이야기지. 혼자서 어떻게 학교를 지키겠는가. 결국에 큰마음 먹고 뚜벅뚜벅 1시간 길을 걷기 시작했고 예나 지금이나 깜깜한 비포정도로 길을 걷다 보면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에도 얼마나 크게 놀라는가. 지나가는 사람도 인기척도 불빛 한 점 없는 시골에서에는 저물어 그저 감각으로 집을 가는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5분여 걷는 길가에는 도깨비를 모셔두는 정말 조그마한 사당 한 채가 언덕 위에 있었고 그 길 옆으로는 옥색 천으로 자갈, 바위, 깨진 독이 등등을 에워싸고 있는 형태가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그 사당에서 도깨비와 씨름하다 지는 바람에 거기에 널브러져 자면서 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밧줄로 묶어서 큰 독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때마침 닭이 울어서 잠에서 깨보니 도깨비와 씨름했던 흔적은 물론 자기 몸을 묶으려 했던 지푸라기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그 길을 작은 삼촌은 용기 내어 휘파람까지 곁들여 지나치던 찰나 같이 놀자. 같이 놀자. 너 팽이 만드는 농시 큰아들이랑 친구잖아. 우리도 팽이 주라. 같이 놀자. 삼촌은 분명 이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느끼고는 정말 눈물 콧물 침 다 흘리며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어 한참을 달리고 또 달려서 마을 오기까지 어찌어찌 오긴 했는데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당산나무를 보고 그대로 혼절했다고 한다. 이때부터는 기억하지 못하신다. 어찌됐건 편안한 마음에 잠에서 깬 삼촌은 집이겠거니 하고 눈을 뜨던 그때 잘 잤어? 어서 놀자. 일어났으면 이제 놀자. 우리는 3명이고 너는 혼자니까 네가 술래다. 이 뒤로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셨는데 다음날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삼촌은 크게 아프셨대. 소식을 들은 노씨 아저씨가 팽이와 연치기를 사당에 모셔두고 당산나무 이파리로 삼촌을 때리면서 할머니한테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해야 죽은 아이들이 안 불쌍한 거야. 그래야 떨어져 나가지. 동짓날 꼭 파촉하고 돼지고기, 물 한 접시를 사당 앞에 한 상에 차려 모셔요. 그리고 경민이 너는 술래가 됐다 했던 아가들 목소리로 다 찾았다라고 3번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대. 이야기인즉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으면 어디 묻을 만한 마땅한 땅이 없어서 인적이 드문 산에 아기 시체를 장독에 담아 지푸라기로 묶고 위에는 헌옷이나 돌 등을 채워 묻어버리거나 했는데 시골 마을에서는 병에 걸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는 아이, 굶어 죽은 아이, 죽는 아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 죽은 아이를 버렸는데 그곳을 아장터라 칭했대. 그 작은 사당은 도깨비가 머무는 곳인데 해코지 않은 그런 도깨비가 아니었지만 매일같이 울어대는 아이 혼령들 덕에 지나가는 마을 사람을 붙잡고 시름을 걸어서 지는 사람한테는 아이들하고 놀게도 하고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어린애들은 놀래서 데려다가 놀아주게 했다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세 번째 이야기, 오른손을 만지지 마. 제가 군대 있을 때 후임병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22사단 공공연대 지역이죠. 제가 전역대기 64일째 되던 날, 저희 소대 저희 분대에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대구에서 왔더군요.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갑고 좋아서 조금 과하게 잘해줬습니다. 괴롭힌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 만지는 걸 미친 듯이 싫어하더군요. 강제로 잡으면 비명소리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그것 빼고는 다 괜찮은지라 후임들에게 오른손 만지는 건 자제시키고 평범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녀석도 외곽 근무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분대장을 떼고 저녁을 대기 중 근무 인원이 안 나와 외곽 근무 땜질 서기 시작했고요. 그날은 그 녀석은 처음 근무를 서는 날이었죠. 저는 그 녀석을 데리고 공포탄을 수령 후에 대공 근무지로 갔습니다. 대공 근무지 뒤쪽은 높은 산이 있고 앞쪽은 또 산입니다. 완전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뒤쪽 철책으로는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발자국 소리라던가 아기 웃음소리 군대 근무지라면 한 번쯤은 들린다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늘도 어두운 근무지에서 그 녀석과 노가리를 까고 있었죠. 그런데 조용하던 이 녀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저 김병장님. 응? 왜? 저기 혹시 귀신을 믿으십니까? 엥? 귀신. 내가 이 대공에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10분간 서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저기 김병장님, 혹시 3년쯤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온몸이 오싹하더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사실은 저희 소대장도 모르는 사실이고요. 순간 웃는 얼굴로 녀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그러자 그 녀석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군요. 근데 할아버지가 왜?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섬뜩했지만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녀석은 매일 근무를 나갔고 근무를 나갈 때마다 다른 선임 주위에 최근 죽은 사람들을 신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더군요. 그 녀석 생활기록부 봤을 땐 부모님이 무당도 아니고 집안에 그런 내력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일요일 그 녀석을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야, 너 소문에 귀신 보인다고 하더라. 괜찮아 임마 이야기해봐. 저 사실은 제가 오른손을 누가 못 건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 실은 오른팔에 누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엥? 누가? 저기 실은. 그 녀석의 말로는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좀 놀던 놈이랍니다. 동거하던 여자도 한 명 있었고요. 그 녀석은 그 여자를 그냥 가지고 놀 만큼 놀다 버릴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녀석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를 차버렸다는군요. 그 충격으로 여자는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어느 날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답니다. 그 여자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부터 꿈마다 그녀가 나타나서 자기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꿈에서 그녀에게 울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다음 생에 만나면 내가 함께 할게. 라고 말하자 그 여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서 이제 늦었어. 나 혼자서는 못 가라는 말과 함께 자기 팔을 꼭 잡더랍니다. 그리곤 꿈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꿈에서 깨었을 때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팔을 꼭 잡고 있었다는군요.
그날 이후 유명한 무당도 찾아가고 기수련하는 사람들도 찾아가 봤지만 도저히 그 여자를 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오게 되었고요. 그 녀석 말로는 지금도 그녀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군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해 줄까? 저 사람 할아버지 몇 년 전에 죽었다. 저 사람. 자꾸 옆에서 그 여자가 자기 선임들의 죽은 친척들 이야기를 한다는군요. 그리고 자기가 오른손을 다른 사람에게 건들려고 하면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손잡으면 저 자식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오른손을 못 잡게 한 거랍니다. 그 소리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전 3월 초에 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전역하면서도 그 녀석이 신경 쓰이더군요. 그래서 후임 분대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준 후에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하면서 그 녀석 소식도 궁금하고 애들은 어떻게 지내나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녀석이 내가 전역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밤에 혼자 몰래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오른쪽 손목을 그어버렸다더군요. 다행히 불침번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에 후송해서 살았고요. 그것 때문에 한 달간 상급부대에서 조사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 정신 이상으로 의가사 판정 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나더군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으니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 함께 가줘야 하지 않겠냐고. 네 번째 이야기, 악마 같은 인간. 이번 추석에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딸들과 아들과 같이 추석을 보내기 위해 서울을 올라가실 때 나도 따라 올라갔어. 그리고 삼촌 집에서 추석 보낼 동안 머물기 위하여 갔는데 웬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누구냐고 하니까 삼촌이 자기 여자친구래.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나이가 몇이냐고 하니까 21살이라고 하니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나 기겁을 하시더라고. 삼촌 나이가 35살이거든. 근데 14살이나 어린 여자와 집에서 동거 중이니 기겁을 해도 이상할 게 없지. 무엇보다도 삼촌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나보다 고작 3살 많은 정도니까 실감이 나더라고. 삼촌이 30대지만 마음이나 외모나 평소에 노는 거나 다 20대처럼 생활하시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솔직히 그때는 삼촌을 벌레 보는 표정으로 쳐다봤어. 그러더니 삼촌이 나보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하고 있으라고 하더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자초지종 설명하는 것 같더라.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이야기가 다 끝나니까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화가 좀 누그러지시더니 삼촌 여자친구한테 따뜻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대. 그날 밤 삼촌이 치킨이나 먹으러 가자고 해서 삼촌 집 앞에 치킨집에 단둘이 가서 치킨을 시켜서 먹었어.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내가 오전에 있었던 일을 물어봤지. 삼촌 아무리 그래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조카인 저랑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불쌍한 애라고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했어. 사실은 2009년 12월 삼촌 34살 때 네이트에서 채팅을 하다가 만나게 된 여자인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20대라고만 하고 정확한 나이는 안 가르쳐 준 채 채팅을 했대. 채팅으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애 같고 그래서 그날 만나기로 했더래. 그래서 그날 밤에 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웬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가 거짓골로 나왔더래. 20대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쯤 돼 보이고 몰골도 말이 아니라 속았다는 생각에 열이 받아서 그냥 차를 몰고 가려고 했더니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3만 원만 주시면 안 되냐면서 아침부터 굶었다고 했더래. 사정이 좀 딱해 보이길래 우선 차에 타라고 했는데 냄새가 아주 장난이 아니었대. 분명 가출한 것 같아 보여서 얼른 밥만 먹이고 집에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위를 도는데 그때가 밤 12시 30분인가 돼서 식당이 없길래 롯데리아 데려가서 햄버거랑 따뜻한 핫초코랑 사서 먹이고 나와서 가라고 하려 했는데 마침 한방 눈이 펑펑 내리더래. 그때 그 여자 옷차림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낡아 빠진 아식스 천 운동화에 후줄근한 후드티였대. 이대로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번거롭지만 오늘 하루는 집에서 지워야겠다 싶어서 집에를 데리고 와서 샤워하라고 하고 그날 밤에 재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 파는 곳에 가서 트레이닝복 위아래로 사와서 옷 갈아입히고
가출해서 떠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려고 집이 어디냐고 묻자 말을 해주더래. 아침에 회사 출근해야 하는데 좀 늦더라도 집 앞까지 데려다 줘야겠다 싶어서 그 애가 말한 집 앞에 내려주고 회사로 돌아왔대. 그러고는 한 달이 좀 더 넘었는데 1월쯤에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문자가 오더래. 저번에 밥 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했는데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오더니 나중에는 문자가 끊겼는지 1541 콜렉트콜로 전화가 걸려오더래. 근데 그때 삼촌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어서 그럼 서울 올라가면 보자고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만났더니 자기가 머무를 곳이 없다고 당분간만 재워주시면 안 되냐고 연락할 사람이 그쪽밖에 없어서 연락을 했다고 했대. 처음에는 딱 잘라서 거절했는데 삼촌이 워낙 정이 많으신 분이라 그럼 신상을 확인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얻고 나서 당분간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집으로 데려와서 이것저것 캐물었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셔서 호구한 날 자기를 때린다고 하더라고. 심지어는 술 먹고 중학교 3학년 때 학교까지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고 나가더니 돌로 뒤통수를 찍어버려서 뒤통수를 꿰맬 정도였대. 그것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이것저것 시달려서 중학교만 졸업했대. 아버지한테 항상 맞고 사는 손녀가 딱해서 할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다가 몇 달 전에 할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머무는 걸 아버지가 알아서 쫓아와서 자기를 때릴까봐 무서워 도망 나와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대. 그러다가 우리 삼촌 집으로 오게 된 거고 아버지는 무서워하니까 그럼 할아버지라는 사람께라도 당분간 자기가 이 여자애를 데리고 있겠다고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해서 할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대. 그랬더니 사윗감이 온 것처럼 잘해주더래.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여자의 외삼촌이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애가 자기 삼촌을 슬금슬금 취하더래. 그때는 그냥 오랜만에 봐서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대. 그리고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과 술 한잔을 마시면서 그 여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술잔을 들고 있는 손을 달달달 떨더래. 그냥 수전증이 있는 것 같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자기가 그 여자애를 데리고 있겠다고 허락을 받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대. 근데 예전에 삼촌이랑 3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삼촌한테 다시 만나자고 졸졸졸 쫓아다녔던 시점이었는데 어느 날 연락도 없이 그 전 여자친구가 삼촌 집에 들이닥쳤대. 근데 웬 어려 보이는 여자가 삼촌 집에서 있으니까 그 여자는 돌아버린 거지. 그때 여자가 눈 한번 뒤집히면 그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알았대. 월 깎는 과도로 자기 손목을 그으면서 자해를 하더래. 근데 가뜩이나 삼촌이 데리고 있는 여자애는 대인기피증에 이것저것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 못 나가고 앞머리도 귀신처럼 눈 덮어놓고 낯선 사람 볼 때는 손으로 얼굴 가리는 애인데 과도로 손목을 긋는 장면을 보니까 얘도 미친 거지. 그러더니 그 여자애가 칼을 들고 삼촌한테 살처대더래. 우선 급한 대로 손목에서 피나는 전 여자친구 손목에 붕대로 감고 나서 그 여자애한테 칼 내려놓으려고 하고 구급차 불러서 손목 그은 전 여자친구 보내고 삼촌이 데리고 있는 여자애한테 나 더 이상 너 데리고 있을 수 없겠다. 칼 들고 살처대는 애랑 무서워서 같이 못 있겠다. 라고 말했대. 삼촌이 그때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어디서 몸 팔고 다니는 계집애처럼 보이는 애를 데려왔더니 이따위 행동을 보여. 라면서 화를 냈대. 그랬더니 악을 찌르고 울면서 그래 나 창녀다. 나 15살 때 우리 외삼촌한테 3번이나 강간당한 창녀다. 라고 말하면서 울더래.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걸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잘 달래서 그 다음날 정신과 병원을 데리고 갔대. 그래서 이것저것 상담을 받았더니 말문이 막힐 정도의 내용이 나왔대. 15살 때 삼촌한테 3번이나 강간당했는데 삼촌이 하는 말이 너 이거 할아버지가 알면 쓰러져서 돌아가실 거라고 하면서 넌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나쁜 년이라고 협박을 했대. 근데 순진한 마음에 자기 아빠한테 맞고 살 때 자기 걷어준 할아버지라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아무 말 안 한 것도 있었고 아빠 귀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죽도록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대. 그러다가 할아버지 집에 자기가 있다는 게 아버지 귀에 들어가서 무서운 마음에 집을 뛰쳐나와 이곳저곳 떠돌아다녔대. 처음에는 채팅 사이트로 집 나왔는데 자기 좀 재워줄 사람 구합니다. 했더니 2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머무르게 해준 데서 그 집으로 들어갔대.
그랬더니 자기를 거의 성놀이개 감으로 쓰고 매일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대.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을 구했대. 버디버디라는 채팅 사이트로 사람을 구하는데 30대쯤 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재워주겠다고 해서 갔더니 처음 며칠간은 굉장히 잘해줬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도방 사장이었던 거야. 외모가 못생겼다면 받아주지 않았겠지만 삼촌이 데리고 있는 여자애가 거짓골로 있어서 그랬지. 씻기고 꾸며 넣으면 괜찮은 스타일이라 보도방 주인이 써먹으려고 처음에는 잘해준 거였겠지. 그러더니 매일 집에서 원조교제를 시키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밖에서 문을 잠궈놨대. 계속 원조교제를 시키고 또 여자애가 어리버리하니까 원조교제하는 사람들도 피임기구를 안 끼고 그냥 질레 사정을 하고 그랬나봐. 그래서 고1 때 임신을 하게 됐대. 계속 배는 불러오는데 원조교제를 시키면서 성놀이개감으로 몸을 구이게 시켰던 거야. 그러다가 거의 만삭이 될 때쯤 원조교제를 나갔는데 한 6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사람이 여자의 배를 보더니 자기 손녀딸 같은 애가 저렇게 임신해 있는 게 딱 했는지 당장 이 일 그만두라면서 30만 원을 주고 갔대. 원조교제라는 잘못된 방법으로 만난 인연이긴 하지만 삼촌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고맙더래. 그랬더니 그 보도방 사장이라는 새끼가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인지 임신해서 배가 나왔으니까 펑퍼짐한 옷 입고 나가지 왜 자기 말을 안 들었냐면서 뺨을 후려치더래.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부를 대로 불러서 진통이 오기 시작하길래 제발 자기 병원 좀 데려다가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제야 밖에서 잠겨있던 문을 열어줬대. 그렇게 해서 진통이 오는 배를 부여잡고 큰 길가로 나가서 쓰러져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한 남자가 구급차를 불러서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출산을 했대. 그리고 그 애는 지금 입양 보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아빠라는 새끼가 애가 임신을 하고 그랬으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냥 잡아주길년 어쩔련 하고는 넘어갔대. 애를 출산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먼 친척분이 오셔서 출산 후에는 잘 먹어야 된다면서 50만 원을 주고 가셨대. 근데 자기를 15살 때 강간한 삼촌의 누나인 이모라는 연애딸이 자기랑 동갑인데 그 50만 원을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놓고는 유흥비로 싹 써버렸나봐. 그니까 삼촌이나 이모나 아빠한테나 다 버림받고 외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대로 이제는 못 키우겠다고 하고 버려진 신세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퇴원해서 아빠집에 가서 사는데 그 후에도 계속 폭행을 하더래. 차라리 몸을 팔고 다녔으면 다녔지. 이대로 맞으면서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와 또 채팅으로 재워줄 남자를 구하는데 30대 소방관이 자신을 재워주겠다고 해서 그 소방관 집에서 사는데 역시나 몇 날 며칠 성 놀이개감으로 쓰였대. 근데 이미 출산을 한 여자라 애를 낳고 나면 질이 넓어져 남성의 성기를 쪼여주는 느낌이 줄어들어서 성만족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까 둥그런 막대 아이스바를 사와서 그 여자의 질 속에 삽입을 해서 아이스크림이 차가우니까 질이 쪼그라들면 그때 삽입을 할 정도로 쓰레기 새끼였나봐. 더군다나 자신의 친구들을 데려와서 흔히 말해 돌림방을 시키고 나중에는 다른 섹스 파트너를 구하자 집에서 내쫓았대.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았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 다 쓰지는 못하겠다. 그러다가 우리 삼촌을 만나게 된 거래. 얘가 대인기피증도 있고 정신도 좀 이상해 보여서 상담을 받게 하기 위해 정신병원을 데리고 왔는데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으니까 삼촌이 기가 막혔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우선 산부인과를 먼저 데려가 봐야겠다 싶어서 산부인과를 데리고 갔더니 10여가 지나 되는 성병에 감염이 돼 있고 3개의 성병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자궁 자체를 드러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거였대. 그래서 삼촌이 100만 원 돈을 들여서 수술을 시켰대. 그러고는 그 삼촌이라는 새끼를 집어치워 넣기 위해서 그 여자의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년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년이 정신이 나간 년이라 거짓말하는 거라고 신경 쓰실 것 없다고 했대.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자신들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더래. 그래서 삼촌이 직접 검사한테 위임장 같은 것을 받았더니 담당 경찰서와 경찰관 3명을 붙여줬대.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러한 걸 하려면 보호자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년이 거짓말 치는 거라고 협조를 안 하더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식구가 다 짠 거였대.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아들 교도소에 안 보내려고 조용히 있었고 이모라는 사람이나 아빠라는 사람이나 다 그랬었나 봐.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사건이 종결되려고 하니 삼촌이 그러면 그 보도 방하는 놈이랑 30대 소방관이라는 놈이라도 잡아들이려고 이것저것 사건을 의뢰했대. 그 의뢰서를 검사한테 보여주니까 검사가 협조적으로 도와줘서 삼촌이라는 놈을 재판대에 세우고 재판에서 징역 7년형이 내려져서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복무 중이래. 삼촌을 집어넣고 원조교제한 놈들, 간간한 놈들, 성매매한 놈들 등등 조사하니까 16명이 굴비 엮듯이 줄줄이 잡혀 들어오더래. 그래서 그중 2명은 교도소로 보내졌고 30대 먹은 소방관이라는 놈은 자기 아버지가 안말기이신데 제발 봐달라면서 간청을 하길래 저런 놈 교도소에 보내봤자 인 것 같아서 합의금 받고 끝냈고 나머지들은 성매매 원조교제 어쩌고 해서 벌금 700만 원형에 성범죄 교육 6개월짜리 받고 끝났대. 그리고 또 죄의 무게가 큰 2명이 있는데 현재 수배 중이라네. 그렇게 삼촌이 변호사 선임하고 사건 의뢰하고 그 여자의 자궁 수술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000여만 원 돈이 깨졌어. 또 사건 쫓아다니느라 회사는 회사대로 그만두고 해서 놀고 있는데 우리 둘째 이모부가 원래는 서울대 공대생이셨는데 우리 이모랑 연애하시면서 이모의 설득과 도움으로 공대 그만두고 편입을 해서 서울대 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이번에 큰 치과를 차리셨어. 그래서 삼촌이 그 전에 홍보 마케팅과에서 일한 걸 아시고 둘째 이모부가 백수로 지내는 걸 알고 거둬들이셨지. 그렇게 2달여 정도 하면서 손님도 왕창 모여들고 돈도 돈대로 엄청 벌어들이고 병원 잘 되는 찰나에 그 여자의 이모딸한테 연락이 왔대. 자신한테 1000만 원을 안 내놓으면 지금 너가 데리고 있는 여자애 강간하고 어쩌고 하고 있다는 걸 다 까발려 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대. 그래서 삼촌은 떳떳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했더니 우리 이모들이 5명인데 그중 3분이 싸이월드를 하시는데 우리 삼촌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이모들 싸이월드를 알아내가지고 이모들 싸이월드에다가 당신 동생이라는 사람이 애를 가둬놓고 강간시키고 전다 도배를 해놨나봐. 그래서 그때 당분간 이모들이 전부 삼촌을 안 봤었지. 그러다가 삼촌이 이모들한테 요새 왜 나를 피하냐고 하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어쩌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나봐. 그래서 자초지종 상황 설명을 하고 오해를 풀었대. 그래서 너무 열받으니까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여자애 이모딸이라는 애가 있는데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면서 저희 누나들 미니홈 피해가서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를 했대. 그러니까 그게 싸이월드 상에서 일어난 거라 사이버과로 사건이 넘어가서 불구속 입건 처리가 됐대. 그걸 그 이모라는 년이 연락을 받으니까 자기 동생은 동생대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7년 있어야 되고 자기 딸도 지금 잡혀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머리를 썼나봐. 삼촌한테 연락이 오더니 어디서 만나자고 했대. 그래서 삼촌은 그날 둘째 이모부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잠깐 빠져나와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래.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가니까 둘째 이모부가 저희 삼촌 뺨을 후려치면서 너 일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여자애를 내가 가둬놓고 강간시켜서 임신시키고 그랬냐고. 그의 이모라는 사람이 딸이랑 같이 와서 병원에 사람들 엄청 많은 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물건은 물건대로 부수고 온갖 망실을 다 줬다고 했대. 그니까 그 이모라는 년은 그렇게 자기가 와서 깽판 부리면 삼촌이 데리고 있는 여자애한테 정내 미가 떨어져서 삼촌이 집에서 쫓아내면 자기가 그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게끔 하려고 했나봐. 거기에 도장을 찍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둘째 이모부한테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 둘째 이모부는 치과를 열어서 한참 주가를 잘 달리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터지니까 열받아서 안 믿었대. 그래서 그 이모라는 년도 고소를 하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한 경찰관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중앙일보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한테 말을 해주겠다고 했대. 그 기자랑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해서 중앙일보에 그 기사가 크게 나갔지. 그걸 보고 한 잡지사에서 연락이 왔대. 회사까지 그만두고 사회에서도 안 하는 일을 발벗고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게 생긴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사건을 기사에 올리려고 한다고 했대. 인터뷰를 요청해서 잡지에도 그 기사가 실리고 해서 그 잡지와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둘째 이모부 치과에 가서 이모부와 간호사들한테도 전부 해명을 했대. 그리고 현재는 10월 19일 날 그 이모와 이모딸이 삼촌을 명예훼손한 사건이 종결난다고 하네. 삼촌은 합의를 봐서 그 합의금으로 현재 데리고 있는 여자의 앞길 열어주려고 하신대.
그리고 그 중앙일보 기자가 쓴 기사를 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측에서 촬영을 요구해왔고 그게 저번 달 8월 14일 날 방영을 한 거래. 또 얼마 전에 시사기의 KBS 10이라는 프로에서도 촬영에 가서 10월 5일 날 방송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현재는 삼촌이 그 여자애를 정신과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시키고 해서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대. 머리카락으로 얼굴도 잘 안 가리고 다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여자의 사회 연령 나이가 7세 1개월이래. 그만큼 사회라는 틀 바깥에서 살아왔던 거지. 그리고 삼촌이 직접 알아봐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대. 장애 등급이 있으면 국가에서 한 달에 40만 원씩 꼬박꼬박 받을 수 있대. 거기다가 이번 사건 맡으면서 받은 합의금 7천만 원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도 임대 아파트 살기 좋은 곳을 싸게 알아봐주고 금전적으로 보탬이 되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서 삼촌이 현재 그 여자애가 살아갈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애는 그 7천만 원 삼촌이 다 가져도 되니까 제발 같이 살아달라고 애원을 했대.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데리고 있나 봐. 삼촌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여자애를 여자친구로서 사귀는 것도 아닐 뿐더러 보호하는 입장인데 난감하신가 봐. 진짜 이 모든 사실을 삼촌한테 듣고 나니까 시발 어이가 없더라. 친구들이랑 놀면서 아 쟤랑 하고 싶다 우스갯소리로 하지. 막상 당하는 여자의 입장 생각하니까 상욕이 나오더라. 아무리 세상이 썩을 대로 썩었다지만 어떻게 그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여자애를 사회에서 그렇게 이용해 먹었는지 정말 욕밖에 안 나오더라. 영화 똥파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었지. 욕이 천박하게 들리는 것은 욕 자체가 천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박해서 그런 거다. 진짜 이 말이 뼈저리게 공감되더라. 똥파리라는 영화를 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정폭력이라는 게 정말 끔찍하거든. 이번 사건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를 무지막지하게 폭력하는 아버지도 문제지만 그런 상처받은 영혼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이 썩어빠진 세상이라는 틀과 그 틀을 바꾸어 놓기에는 너무나도 미비한 법 그리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다.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의 목격자이고 방관자로서 어느 정도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고개를 떨고 자라는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